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대조죠. 그냥 약속이랑 일반적인 약속이랑 계약이랑의 차이점 보는 거겠죠.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공통점이니까 체크해야겠죠.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보는 거죠. 공통점은 저기서 서로의 의사 합치고, 여기서 차이점은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거겠죠.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약속이랑 차이가 있구나. 한 예로 예시니까 이제 이거 계속 끌고 갈 생각도 좀 해야겠죠. 한 예로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면 됐죠? 그럼 이제 뭐가 생겨야 돼? 법률 효과가 생겨야겠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 여기서 의무랑 권리가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이러는 거 이제 당연히 할 줄 알아야죠. 매도인은 판매자고 매수인은 구매자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겠죠.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 매수인에게 받아야겠죠. 반대로 반대는 반대겠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얘네 둘 각각 권리랑 의무가 발생하죠. 아마 이 권리랑 의무가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얘네한테.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게 계약이죠. 계약에 대해서 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1문단은 계약의 정의에 가깝죠. 여러분한테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거는 상대방 의사 합치, 그 다음에 의무랑 권리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겠죠.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행위라 한다. 이걸 법률행위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 이거죠.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상대방의 의사표시, 양측의 의사표시였죠. 법률행위라 한다. 그러면 법률행위 정해준 거니까 법률행위 여기서 잡고 가야겠죠.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그쵸? 근데 왜 일종이야?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소로 하는데 계약은 양측의 의사표시를,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하겠죠.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럼 여러분한테 여기서 당사자 2명이어야죠. 계약이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구나. 그러면 양쪽한테 다 채권이 있죠. 매도인한테는 돈 달라고 하는 채권, 매수인한테는 물건 달라고 하는 채권.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채무도 둘 다 있죠.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채무,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있겠죠.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쵸?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거다. 그쵸?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거 무슨 얘기야? 어떤 사람의 채권이 어떤 사람의 채무가 되고 어떤 사람의 채무가 어떤 사람의 채권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매수인의 채권, 매수인의 채무가 매도인의 채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당사자의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한대요. 그럼 변제 우리한테 던져줬으니까 변제 기억해야죠. 그럼 여러분한테 변제가 뭐라고 읽히면 좋아요? 선생님한테는 이제 변제가 계약이 완료되는 거, 계약을 이행되는 거라고 할까요? 변제가 계약이 이행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변제가 계약 이행 완료가 되려면 서로 간에 변제가 돼야겠죠. 한쪽만 변제를 하면 그거는 이제 계약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 안 한 게 되겠죠.
갑과 을 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야 돼? 빨리 매도인, 매수인 아마 얘기할 거니까. 빨리 잡을 생각을 해야죠. 을이 소유한 그림이니까 을이 매도인이 될 거고,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거니까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갑과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을의 채무 기억해 봅시다. 을의 채무가 뭐겠어요? 을의 채무는 을이 그림 갖고 있는 애니까 그림을 넘겨주는 거겠죠.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그쵸? 그림 A의 소유권 이전이고, 이제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글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빨리 머리로 생각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을의 채무면 을의 채권은 갑한테 매매 대금을 받는 거겠고, 그럼 갑의 채무는 매매 대금을 을에게 주는 거겠고, 갑의 채권은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겠죠. 여기서 동산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배경 지식 정도?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자산, 재산 이런 거죠. 자동차나 그림이나 여기서 나온 이런 거 다 해당되겠죠. 시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마찬가지죠.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산의 반대는 이제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 재산.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거래요. 인도하는 거. 여기서 인도 특별히 안 준 이유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 정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죠. 인도는 넘겨주는 거 말하는 거죠. 인도. 넘겨주는 거. 갖다가 넘겨주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말하는 거겠죠.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이게 여러분한테 엄청 세게 읽혀야죠. 인도받기 전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좀 이상한 상황이어야 돼요. 그것을 인도받고 확인을 하고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왜 빨리 주지?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을이 채무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주시면 좋겠죠. 갑의 채무는 갑이 이행했고, 그럼 을의 채권도 성립했고 받았죠. 근데 갑의 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림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될 생각은 뭡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해? 이거죠. 억울하잖아. 억울해.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PS 같은 거 보이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겠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에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실체법이랑 절차법에 대조를 한번 해야죠. 채권의 내용은 실체법에 규정돼 있고 그걸 실현하는 거는 절차법에 갖춰져 있대요. 그럼 실체법이랑 절차법 대조까지는 가벼운 대조죠. 실체법이랑 절차법. 그래서 이건 아마 말 바꾸기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고요.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대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구나. 법에서는 이런 거 항상 봐야죠. 어떤 사람이 뭘 해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지 이런 거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구나.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채권의 존재와 내용은 그림을 넘겨받는 거겠죠. 그렇지? 나아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대신 해주는 거네.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예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 을이죠. 을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제집행은 누구 편? 갑의 편이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거 좀 조심해야죠. 법이니까.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을이 떼먹으려고 한 게 아니네요. 불이 나서 을의 과실로, 과실이라는 말은 알죠? 잘못. 그렇죠? 을의 과실로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여기서 이행불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새로 주어지죠. 근데 이행불능이라는 게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왜? 그림 A가 없어졌으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림 A가 있어야 불능의 내용, 그림 A가 있어야 뭐 이행하든 말든 할 텐데 그게 아예 없으니까 이제 뭐 니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시점 하나 거는 거죠.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럼 여러분 바로 무슨 생각 때? 그럼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 해줘야겠죠.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이 아예 없던 게 된대요. 전이었다면. 왜? 애초에 계약의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한 거니까.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대요. 여기서는 을이 채무불이행, 그림을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 세게 읽혀야 돼요. 여기는 엄청 세게 읽혀야죠. 왜 여기 엄청 세게 읽혀야 돼요? 계약이라는 것 때문이죠. 계약은 아까 우리한테 뭐였어요? 상대방의 의사합치죠. 양 당사자의 합치였는데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였는데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래요. 채무불이행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우리 앞에서 법률 효과 뭐였죠? 채무랑 채권이었잖아요. 그치? 의무랑 권리였거든? 그럼 법률 효과가 아까 우리한테 의무랑 권리였으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의무랑 권리가 발생하는구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이 없어진대요. 당연히 무효니까 없어지겠죠.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은 처음부터 이런 거 조심해야죠. 법에서 이제 이런 거 특히 시점 다룰 때 처음부터인지 뭐 그때부터인지 이런 거 조심해야죠. 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인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거는 저 앞으로 당겨서 그때부터 그런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1년 소급해서 한다. 그러면 2024년 5월까지도 다 저 법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일방의 표시 이런 거 보는 거지.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아니구나. 근데 당연하겠죠. 왜?
을이 만약에 동의 안 하면 갑은 그냥 바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대조죠.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법률 행위랑 단독행위의 대조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법률행위랑 단독행위의 대조는 뭐 때문이에요? 의사표시 때문이죠.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요. 법률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네, 그래야겠죠, 당연히.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게 돼요. 없던 게 돼요. 그럼 갑이 돈을 줄 의무도 없었던 게 되겠죠. 을이 그림을 줄 의무도 없던 게 되고요. 그래서 을은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갑이 문제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이게 문제죠. 갑이 돈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 여러분한테 뭡니까? 갑의 돈이 다시 누구한테 가야 돼? 다시 갑에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을한테 있는 거죠. 대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단독행위의 법률 효과겠죠.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네, 그렇겠죠. 문제 풀었나요? 안 푼 사람은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푼 사람 채점하세요. 다 됐어요? 문제 봅시다.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실제법이랑 아까 절차법,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디였냐? 여기 밑에 있는 것 같네요. 실제법,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니까 청구권 넘어가겠죠. 들어가겠죠. 법률효과니까. 절차법에 강제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네, 좋죠. 법률효과가 없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단독행위라고 써야겠죠. 법률효과가 아니라 단독행위인 경우에도 이제 법률효과는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겠죠.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긴 뭐라고 쓸래요? 강제집행이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쵸? A가 타버린 상황.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기업과 니은. 기업과 니은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다고 했어요. 기업은 의르 채무고, 채무 맞나? 뭐 그쵸? 의뢰 채무고, 그 다음에 니은은 갑의 채권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해주면 좋은 생각은 요거 두 개가 다른 거죠. 그치? 왜 달라? 이건 법률행위에서고 이건 단독행위에서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의뢰 채무는 뭐 아시겠지만 그림 넘겨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갑의 채권은 자기가 이전에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 되겠죠. 기업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아니죠. 그쵸? 의뢰 채무니까 누가 청구해야 돼? 매수인이 청구해야 되고 매도인이 이행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뭐라고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요? 2번은 일방의 의사표시죠. 일방의 의사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 하면 안 되지. 단독행위니까. 기업과 니은은 기업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봅시다. 기업과 니은은 기업이 이행되면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아니죠. 여기서 이거 3번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3번은 좀 확인할 수 없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 니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거야. 기억이 이행되지 않아서 니은이 발생한 거잖아요. 기억이 이행되지 않아서 니은이 발생한 건데, 그럼 이걸 역으로 놓으면, 반대로 놓으면 맞냐? 기억이 이행되면 니은이 소멸되는 거냐? 그리고 애초에 근데 기억은 이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이행될 수 없으니까 저게 좀 꼬롬하긴 한데, 그래도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인가? 그거 확인할 수 없죠. 그치? 기억이 이행되면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려면, 3번이 맞는 말이려면, 맞말이려면 이게 하나의 계약 안에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계약 안에 있다면 저 말이 맞겠죠. 기억이 이행되면, 채무가 이행되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 변제니까, 저렇게 되면. 근데 하나의 계약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 할 수가 없죠.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계약의 효과가, 동일한 계약이 아니죠, 애초에. 동일한 계약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죠. 두 개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 기억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쵸? 물건, 그림 A겠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맞죠? 여기서 이게 A, 그림 A고. 여기서 금전을 그냥 대금 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금전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좋겠어요? 갑이 미리 준 대금이 되겠죠. 그치? 뭐는 못 받았고 그림은 못 받았고. 그림은 못 받았고 갑이 미리 준 대금이니까 뭐 저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가의 상황. 가의 상황이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적절한 것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을이 그림 안 준 거, 갑이 뭐 돈 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니까 그림을 안 주는 게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없어져서 줄 수가 없다. 요 얘기를 해야겠죠.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 맞죠?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맞죠? 갑이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아까 저 위에 있었거든. 소를 제기하여야. 소를 제기하여 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나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목적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킬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3번,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림 A의 소유권은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림 A는 없어졌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다. 애초부터는 아니죠. 제일 처음엔 있었으니까. 없어지기 전에. 그림이 없어지기 전에.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맞죠?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져야죠. 을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기. 보기는 빨리 뭐 해야 돼? 패러프레이징하고 대응시키고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확인해야겠죠. 증여는 했으니까 증여가 뭔지 봅시다.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그럼 여러분이 일방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고 이거 바로 계약으로 쳐야죠. 증여를 바로 계약으로 쳐야겠죠. 승낙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이다. 이게 공통점이고, 이거 공통점.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가 차이점이죠. 계약은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증여는 상대방은 뭐만 있어? 채권만 있고 채무는 없죠.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이다. 뭐 법률 효과 비슷하겠죠.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여기죠.
그럼 우리가 봤던 거 니은 생각하면 되겠죠. 단독행위. 그치?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이래서 증여랑 차이가 있구나. 봅시다. 증여, 유언, 매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건 맞죠. 그치? 근데 상대방인지, 양 당사자인지, 뭐 한쪽만 해도 되는지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맞죠? 여러분, 선생님 여기는 법률 효과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행 의무 하면 이제 할 줄 알아야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해도 돼? 계약이니까 법률 효과 생긴다 해도 돼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아니죠.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가 틀렸죠. 왜? 누구의? 당사자, 증여 당사자. 증여 해주는 사람 말하는 건 증여자. 증여자에게 이행 의무. 즉 변제 의무가 발생하죠. 증여자에게 이행 의무,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맞지.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그치? 계약과의 공통점 차이점에서 차이점 말하는 거죠.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 증여는 네, 좋네요. 점에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그쵸? 여기 우리한테 법률행위, 단독행위처럼 느껴지면 되겠죠. 푼 것 좀 봅시다. 뭔 말인지 몰랐어. 여기서 그럼 뭐가 약한 거야, 너? 법률행위랑 단독행위의 대조가 약했던 거죠. 그리고 법률행위랑 단독행위의 공통점이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법률행위. 단독행위 둘 다 해. 해요. 둘 다 하잖아. 네. 이건 왜? 법률 효과 하자마자 단독행위, 법률행위 생각해야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왜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법률행위랑 단독행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조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죠, 원래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단독행위에 대한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거예요. 단독행위에 대한 말이 사실상 여기 소재기니까 여긴 아니고 단독행위는 저기서 나오지만 사실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시작이잖아, 단독행위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만큼이 법률행위, 이만큼이 단독행위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률행위랑 단독행위 두 개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법률행위의 예시로 매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이 계약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고, 계약이 법률행위다 해가지고 이만큼 이야기하고, 단독행위다 해가지고 이만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잡혀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법률행위가 여기까지 쭉 가다가 여기서 단독행위 나오니까 여기만 단독행위라고 생각하니까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 이거 안 푼 사람 풀어보세요 지금. 네. 일요일에 하는 건 다 고3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되게 쉬워요. 봅시다. 아니, 다 했어? 이 지문이 이제 전형적인 그거죠.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과학기술. 그치? 그리고 정보량도 많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야죠.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런 거 만나도 쫄지 말고, 저번 주에 했던 도파민 같은 거 쫄지 말고 이제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정보를 머리에 저장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정보를 머리에 저장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결국에 모든 정보를 머리에 넣을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럼 선별적으로 넣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넣어 놓으면 되겠죠. 아까처럼 대조라든가 뭐 PS라든가 아니면 QA라든가 아니면 위치별로 중요한 정보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략적인 정보를 넣어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과정을 세게 걸면 아, 내가 여기서 헷갈렸다 하고 거기를 일단 퉁 쳐놓고 나중에 다시 읽든가 아니면 문제 풀 때 등장하면은 아, 좋댔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사 터널리 혁명에서는 끝에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반도체는 아시죠? 그치? 도체, 찌릿, 반도체, 찌릿, 하는 거.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대요. 여기서 둘 간의 거리는 이제 시료 표면이랑 금속 탐침이 되겠죠.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모르죠. 나도 몰라요.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는 독특한 일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 때문이구나.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 전압하고 전류는 알죠? 전압하고 전류. 알지. 어떻게 몰라.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변한다. 그럼 여기서 원자 단위는 왜 주는 거야? 많이 변해서 조금 변해서 아주 조금 변해도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표면 간의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 이거 엄청 매우 가까워진 거리 말하는 거죠.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한대요. 조금만 변해도.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지금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구나. 뭘 통해서? 전류의 크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보고 시료 표면의 높낮이가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천문 단위니까 조심스럽게 쭉쭉 따라가는 거죠.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 그쵸? 전류가 흐를 수 없어. 그럼 STM으로 관찰할 수 없겠죠? 한계죠, 그쵸?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지금 이 문장이 좀 떠요. 여기서 원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가 여러분한테 뭐야? 우리 과학기술에서 두 개 신경 쓰는 거잖아. 과정이나 장점을 보는 건데 여기서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잖아. 근데 다시 장점이거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잖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 때문이다. 뭐 이건데 어쨌든 민감한 STM, 민감하다 이거는 플러스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거잖아.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단점이 이제 눈에 좀 거슬려야 돼요. 흐름에도 안 맞으니까. 그렇죠?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분명히 STM에 대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STM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STM인 것 같아? 진공기술인 것 같아? 진공기술인 것 같죠? 왜 진공기술을 말하지? 해도 되고 아, 대상이 좀 바뀌는구나.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진공기술 덕분에 STM이 있다. 그럼 진공기술을 알아보려고 하겠죠. 또 존나 귀찮죠.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 진공통이 필요한 이유죠. 진공통이 필요한 이유예요.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오케이.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을 관찰을 방해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기체 분자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X죠, X. 그치? 없으면 좋은 거.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면 이제 진공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진공 요구되는 이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하면은 그럼 기체 분자를 어떻게 할 건데요? 까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진공이랑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한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낮기만 하면은 다 진공이란 얘기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여기서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은 왜 나온 거야? 진공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진공이라는 건 대기압, 여기가 대기압이면 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로는 다 진공이죠. 그래서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은 무슨 얘기야?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정도 되죠? 기체 압력이 낮다. 뭐야? 잘 안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거 돼요?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그치? 이런 거 항상 설정해야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이런 거 여러분 지겹죠? 영어 지문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뭐 불가능한 상황 가정하는 거, 실험을 손쉽게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떠돌아다니는 기차 분자의 수에 비례한대요. 그럼 비례니까 이제 비례는 항상 잡아야죠. 뭐 지겹죠. 근데 지겹지만 어렵죠. 그래서 항상 할 줄 알아야 돼요.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데, 그럼 기체 분자의 수가 작다는 것, 별로 없다는 거는 기체 압력이 낮다는 거고, 그럴수록 더 좋죠. 그렇지? 이미 가치 평가가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야? 압력이 낮다는 거는 분자 수가 적다는 건데, 이건 곧 진공이 세다는 걸 말하고, 이러면 좋아져. 좋아.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그쵸. 진공통에서 뽑아내버리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가 적어지겠죠. 그쵸?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그래, 고정해도 돼. 왜? 안 돌아다니면 시료 표면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개죠. 지금 방법이 두 개예요. 빼내도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돼요.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죠? 빼낸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하면 너무 좋겠지. 고정하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좋습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 그럼 이제 주제가 또 바뀌었죠.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냐 이거예요. 아니, 진공이 좋은 건 알겠어. 진공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한으로 졸라 내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 잡는 거죠, 지금. 그치? 최소치죠, 최소치.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망했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한테 담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진공도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담분자층 형성 시간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필요한지 나타내는 이거 이렇게 머리를 잡아야죠.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 표면에 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고 한대요. 저 시간만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죠? 이 시간은 절대 안 주고 싶어야 돼요. 왜? 한 층의 막을 형성하면은 측정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자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분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 원자 단위로 측정을 할 건데 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한 층을. 그럼 그게 정확한 측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기체들한테 허락하고 싶어, 안 허락하고 싶어? 안 허락하고 싶어야죠.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일단 우리가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어야겠죠.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어야겠죠.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당연하겠죠.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아요. 그쵸? 달라붙을 확률이 크면 있는 그대로 다 달라붙어 버리니까. 됐나요? 이거는 확률을 높이는 거고, 충돌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치? 단위면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으면 횟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럼 이런 기체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겠지.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자,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여러분한테 뭐예요? 잘 움직여, 못 움직여? 잘 못 움직이는 거겠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가 많아, 적어? 적어. 돼요? 그러면 형성 오래 걸려, 조금 걸려? 오래 걸리겠죠. 되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 좀 해주면 좋겠죠. 짧다 길다 해서 기준이 다 달라, 안 달라? 기준이 다 달라버리죠.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A이면 짧다. 그래서 A가 아니면 길다. 이거잖아.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요. 짧다에 2개, 길다에 2개. 물론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선생님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달라붙을 확률이 낮으면, 충돌 빈도가 낮으면, 질량이 작으면, 기체 압력이 높으면 이걸 빨리 처리했어야죠. 반대는 반대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반대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했으면 이 뒤쪽에서도 달라붙을 확률이 낮을수록, 충돌 빈도가 낮을수록 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빨리 짧다의 반대가 길다니까 이거 역 때리면, 이거에 부정 때리면 이거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4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개의 조건을 빨리 머릿속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이제 이렇게 달라붙을 확률, 그 다음에 빈도, 충돌 빈도, 질량, 그 다음에 기체 압력,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될 때 안 될 때, 될 때 안 될 때, 될 때 안 될 때. 그래서 여기 짧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커야 되고, 충돌 빈도 커야 되고, 질량 작아야 되고, 압력은 높아야 되죠. 짧으려면. 그치? 긴 거는 반대겠죠? 낮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낮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이제 빨리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가령 예시네요. 질소의 경우 20도씨, 일정한 고정된 온도죠. 760토르의 대기압. 토르 가서 봐야겠네요. 기체 압력의 단위. 존나 허무하네요. 760토르의 대기압. 이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죠. 비교군이 안 나왔으니까. 그치?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몰라요. 여기서는 3 곱하기 10의 9 마이너스 9냐? 마이너스 9초네요. 10의 마이너스 9승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토르로 낮아지면이죠. 압력이 낮아지면이니까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겠죠? 압력이 낮으니까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너네는 이게 빨리 형성되는 게 좋아? 천천히 형성되는 게 좋아? 천천히 형성되는 게 좋죠.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여기 이하로 초고진공이 요구된대요. 그래서 2500초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겠죠. 질소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죠. 덩어리가.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림 나오면 그림 적극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림 같은 건. 그러니까 여기선 그림을 줘서 당연히 이용하는데,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보기 문제에서 구조나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글을 읽다가 그런 게 나오면 그것도 이용하러 빨리 가도 돼요. 아시겠죠?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스피터 이온 펌프는 뭐야? 초고진공 만드는 기계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는 how죠, how. 스피터 이온 펌프가 어떻게 초고진공을 만드는데 이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과정을 아주 빡세게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스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얘들아, 근데 결론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결론은 정해졌죠. 초고진공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초고진공으로 가느냐잖아? 돼? 근데 우리 진공 만드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랑 뭐야? 그치? 쉽게 말하면 분자 수를 줄이거나 또는 고정시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초고진공에서 좀 생각해주고 얘가 니은에 어떻게 이용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스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서 유입되도록 이거 뭐예요, 여러분한테? 그쵸,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죠. 진공통의 기체 분자 수 감소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뭐 6번이냐?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수 감소죠. 유입이라는 게. 스피터 이온 펌프는 영구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네,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그림 없었으면 아마 조졌을 거예요. 양극 해서 나는 처음에 양쪽 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짓거리 한 거죠. 자, 다시 스퍼터죠.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자석 얘네겠죠? 영구자석. 그림으로 빨리 확인해야지.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원통 모양 양극. 이거죠. 타이타늄으로 만든, 이건 이 그림 띄워놓고 할게요, 그냥.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 이거죠.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유입시킬 거야? 이 얘기죠.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대요. 난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축이 어디야? 이거야? 이거야? 난 모르겠어. 그냥 대충 이렇게 걸쳐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원통의 축이니까. 원통의 축이면 여기잖아. 그치? 우리 원통 이거잖아. 이거의 축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 건가? 그럼 자기장이 뭐 이렇게 있겠죠.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고전압이 걸려 있대요.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됐습니까?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 말하는 거겠죠.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해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슝슝슝슝슝 해가지고 양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가는 거죠. 맞습니까?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가요. 음극에서 방출된 자기장 영향을 받아 복잡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해요. 됐습니까?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대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전자가 하는 일이 뭐야?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켜요. 어때요? 기체 분자 없어졌어요? 네. 그쵸? 기체 분자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쵸? 기체 분자 없어졌죠? 그래서 안 써줘도 알아야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서 안 써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기체 분자 없어졌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줘. 좋아, 싫어? 너무 좋아. 왜? 기체 분자랑 부딪힐 일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기장이 하는 일이 뭐야? 자기장이 하는 일이 뭐야? 충돌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치? 충돌을 증가시켜주면 기체 분자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돼요? 증가시켜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시 나왔네. 그치? 됐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전자 몇 개야? 2개죠? 그치? 어떻게 2개야? 음이온은 없고요.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랑 기체에서 분리된 전자 2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놀랍겠지만 아까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라고 밝혀서 말해줬어요. 이 문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 이 전자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수식어구를 붙여준 거예요. 수식어구를 괜히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기체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라고 말해줘야 되잖아. 근데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왜? 얘가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니까 얘는 당연히 기체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겠죠.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앞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제 이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판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됐나요? 양이온은 이에요. 됐어요?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 이동 불가능한 상태. 좋아 싫어? 너무 좋죠. 됐나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전자는 고정은 당연한 거고 전자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뭐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 생성된 양이온이 왜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돼야 돼? 얘가 돌아다니다가 전자랑 만나서 기체 분자가 다시 만들어지면 어떡해? 힘들게 양이온 분리시킨 거 아니에요? 힘들게 양이온 분리시켰으면 고정시켜 놔야지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양이온은 했잖아. 그럼 이제 전자는 하지 않아요? 기체 분자에서 나온 게 양이온이랑 전자잖아. 아니야? 근데 전자 얘기 있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음극에서 나온 전자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왜? 전자가 많으면 기체 분자가 없어질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자는 전자대로 양이온은 양이온대로죠. 전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체 분자를 이렇게 쪼개겠죠. 계속 쪼개고 있겠죠. 양이온은 돌아다니면 돼, 안 돼? 돌아다니면 안 되죠. 양이온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켜놔야 돼요. 돌아다니다가 애써 분리한 기체 분자를 다시 만들면 어떡해요? 됐나요?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에요. 그러면 2차가 있단 얘기죠. 그럼 대조해야 돼, 안 해야 돼? 대조해야죠. 여러분한테 1차는 뭐예요? 기체 분자 수를 줄이는 거죠. 됐습니까?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이에요. 됐어요? 박히게 되면 이동 불가능이죠. 근데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박히는 거랑 충돌이랑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겠죠?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데요. 됐어요?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이 아까 뭐였지? 음극 만든 거예요? 되나요? 음극 만든 거죠.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기체 분자 고정이죠.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 그쵸? 둘 다 기체 분자 수를 줄이는데 1차는? 그치? 됐어요? 2차는? 네. 2차 작용이 이렇듯 1, 2차 펌프의 작용을 통해 스피터 이온 펌프는 초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 그림 나와서 좀 쫄았겠지만 막상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수능이지. 11월이지. 2019 11월. 9월. 지워줄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네요.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뭔 소리야. 그쵸? 근데 얘들아, 진공도가 낮으면 좋아 싫어? 싫죠? 진공도 낮으면 싫지 않아요? 그치? 진공도라는 건 단위 면적당, 그치?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아니죠.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뭐 이거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렇죠? 3번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아야 좋아요? 길어야 좋아요? 길어야 좋아요. 짧을수록 X겠죠.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의 분자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하죠. 그래서 기체 압력이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낮아야 좋죠.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일리가 없겠죠. 비례하는 건데. 확률이 크면 확률이 크면 형성 시간은 돼요? 네. 안 비례죠.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냐? STM이네요.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건데. 그치? 그 다음에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아니죠. 전압이 흘리고 전압을 흘려보내서 전류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왜? 양자 터널링 효과 해야 되잖아.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단층 형성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아까 그거 4개 갖다 쓰는 거죠. 맞습니까? 진공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좋죠? 기체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분자가 많다, 적다? 적다. 적으니까 달라붙을 확률도 적다.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의 기체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아니죠. 단분자층이 없어야 관찰이 쉽죠. 양자역학 터널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과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접촉 안 시켜도 되죠. 그렇죠? 양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접촉 안 시켜도 돼요. 그 다음에 스퍼터 이온 펌프네요.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음극, 여러분 머릿속에 2개죠. 2개 일단. 뭐랑 뭐? 전자 내보내는 거랑 타이타늄으로 기체 붙이는 거. 그치? 머릿속에 이거 2개죠, 일단.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는 양극이죠. 아니면 자석이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가 다 맞는지를 좀 봐줘도 좋겠죠.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끝에 뭐라 쓸래? 타이타늄? 그쵸? 타이타늄이라고 써야겠죠.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맞죠? 그치? 왜 양이온 나대면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요.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괜찮나요? 이때 양이온 만들어지죠? 또 뭐도 만들어져? 전자도 만들어지죠?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이거 맞아요? 맞죠? 3, 4번 똑같은 얘기죠, 거의. 아닌가요? 5번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뭐가 보여? 여기서도 이거 수식하는 게 보여요? 수식하는 게 보여야죠. 왜? 이거 전자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전자랑 구분하는 거죠.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규소가 실효인가요?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 A에서 E가 있어요.
각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대요. 기체 분자의 정보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 빨리 짧다 길다 해야 돼? 짧다 길다 그거 기준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죠. 그치? 질량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해야죠 빨리. 됐습니까? 진공통 A 안에 기체 압력은 10 마이너스 9토르 아까 그거네요. 그쵸? 어느 정도 그거 모든 진공통의 내부 온도는 20도 똑같대요.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오케이.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여기서 분자의 질량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커야 좋죠. 이거 헷갈리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시간 쓰면 되겠죠. 헷갈리면 맞아 아니야? 단층 형성 시간 그거 쓰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럼 질량이 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아 싫어? 좋아요. 단위 부피나 기체 분자 수는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좋죠. 됐습니까?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다. 맞아요? 질소는 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질소는 앞에서 준 거니까 그걸로 푸는 거죠. 그치? 2500초로 푸는 거죠.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에서 마이너스 9승토르보다 낮겠군. 맞아 아니야? 맞죠? 왜? A가 10에 마이너스 9토르잖아. 근데 여기가 4N인데 여기가 2N이니까 낮아지겠죠? 그렇죠? 뭐 2배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C의 내부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B랑 C야. 근데 여기는 7N이죠. 그렇지? 7N이니까 진공도가 높다 낮다? 낮다죠. 많으니까 기체 분자수가 많으니까.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에서보다 길대요. 네, 맞아요. 질량이 더 무겁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는 적으니까. 그치? 잘 못 달라붙겠죠.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 충돌 빈도 됐습니까?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을 리가 없죠. 그치? D랑 E랑은 이건 똑같으니까 빼고 얘네 보는 거죠. 그럼 질량이 낮으니까 충돌 빈도는 E가 질량이 높으니까 충돌 빈도는 적겠죠. 왜? 네? 왜? 처음에 왜 이거 있냐? 난이온을 고정시킨다. 이제 이거는 그냥 찍었어? 이거는 이게 그 뭐지? 이거는 5번이 약간 헷갈린 게 맞고 B에서 이게 기체 압력을 진공도로 바꿨어. 헷갈린 거. 이거 왜? 그걸 모르겠어. 고정시킨다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디를 헷갈렸다는 거야? 이 말들 중에. 그 뭐 1번이 너무 확실해서 4번은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 괜찮아. 에? 이건 왜?
잘못 봤어요. 그래. 이거는? 얘는 말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진공도가 낫겠군. 왜 진공도로 생각을 하지? 진공도는 준 적이 없는데, 별로.